겉으로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주차장에는 광택나는 검은 세단, 백화점 자켓까지 갖춰 입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비 3,000원 빼서 손이 파르르 떠닙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카드 할부금, 밤잠을 설치지만 정작 고기 한 점은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 남은 것은 자산이 아니라 체면뿐. 그 고집이 사실은 나를 옥죄는 가장 무서운 감옥이라는 걸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같은 3억 원을 쥐고 은퇴를 시작했어도 10년 뒤 누군가는 황혼의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말 못할 궁색함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분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뜨끔하셨나요? 남의 시선을 사느라 정작 내 인생을 굶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성벽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가둔 창살이었는지 이제는 확인해봐야 할 때가 된 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두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사람은 편의상 김채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박실속 씨. 겉보다 속을 채우는 삶을 선택한 분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30년을 함께 보냈고 은퇴하던 날 손에 쥔 자산 규모도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인생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먼저 김채면 씨. 그는 은퇴 직후 가장 먼저 집부터 챙겼습니다. 내 나이에 남들 다 사는 30평대 아파트는 있어야지. 그래야 자식들도 당당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기가 안 죽지 않겠어? 대출까지 얹어 번듯한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노후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주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등김 채면 씨는 숫자를 보고 한동안 멈칫했습니다. 대출 이자에 관리비까지 나가고 나니 남은 돈이 생활비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제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을 산 게 아니라 어쩌면 집에 팔린 게 아닌가.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의 서명은 끝난 뒤였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쓸 수 있는 현금은 통장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화려한 성곽을 지었지만 정작 성 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굶주린 왕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거죠. 반면 박실속 씨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집을 줄이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아내의 걱정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을 살고 싶은 건지. 그 물음이 그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왜 집을 줄여가느냐며 혀를 찼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집을 줄여 남은 돈으로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박실속 씨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집은 나를 지켜주지만 현금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는 큰 집이라는 껍데기 대신 내 주머니의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5년 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채면 씨는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게 고역입니다. 겉으로는 수억 원짜리 자산가지만 관리비 40만 원을 내고 나면 지갑이 텅 비어버리거든요. 겨울에는 보일러 켜기가 무서워 집안에서도 내복을 2겹씩 껴입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 한 대로 버팁니다. 지난달에는 친한 친구의 손주 돌잔치가 있었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나면 다음 주 생활비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네. 비굴한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는 그의 손은 하르르 떨렸습니다. 반면 박실속 씨는 지난 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덕분에 여행 경비를 따로 모아둘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실감했습니다. 이 여유가 지평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서 나온다는 걸. 매달 들어오는 120만 원의 현금 흐름 덕분에 그는 오늘도 평온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시원하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손주들에게 신사임당 한 장을
기분 좋게 쥐어줄 수 있습니다. 집은 비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거지. 내 자존심까지 막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자산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체면의 감옥이 단순히 집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이라는 성벽을 쌓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건 내 품격을 대변한다고 믿는 이동수단입니다. 김채면 씨는 은퇴와 동시에 10년 넘게 타던 낡은 차를 처분하고 번듯한 2000cc 검은색 세단을 새로 뽑았습니다. 내 나이에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 차는 끌어줘야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번쩍이는 새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정작 김채면 씨는 버스와 지하철을 탑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새나가는 기름값, 매달 빠져나가는 할부금이 무서웠거든요. 주말에나 반짝 시동을 거는 이 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주차장에 모셔둔 값비싼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합니다. 자동차를 위해 내 삶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김채면 씨는 차를 팔 생각을 못합니다. 차마 내 입으로 나 이제 차 유지할 돈도 없다고 말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체면의 굴레에 갇힌 겁니다. 반면 박실속 씨는 은퇴와 함께 중형차를 과감히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했습니다. 튼튼한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교통카드. 차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며 혀를 찼지만 그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세금과 보험료만 합쳐도 50만 원 가까운 돈이 절약되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아낀 돈을 자신과 아내의 건강을 위해 썼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오르고 일주일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맛있는 제철 음식을 찾아 먹으러 다녔습니다. 기름값 아까워 시동도 못 거는 차를 모시는 것보다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게 진짜 남는 장사죠. 김채면 씨의 체면칠에는 옷차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모임이 있는 날이면 장롱 깊숙이 넣어둔 수십만 원짜리 브랜드 자켓을 꺼내 입습니다. 낡은 구두를 구두약으로 공들여 닦으면서도 메이커 로고가 선명한 새 옷만을 고집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자켓 안쪽, 목이 다 늘어난 내복 사이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겉으로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어깨를 펴고 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밥값이 얼마나 나올지, 내가 내야 할 차례는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지갑 속의 영수증 뭉치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뒷모습은 주차장의 검은색 세단만큼이나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박실속 씨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세탁된 단정한 옷이면 충분했습니다. 특별한 자리에는 의류 대여 서비스를 이용했죠. 옷은 잠깐 빌려 입는 거지만 내 여유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그 여유는 친구들 앞에서 기분 좋게 밥값을 계산하는 힘이 되었고 손주들에게 최신 장난감을 선물해주는 여유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비싼 자켓이 아니라 그의 지갑 속에서 나왔습니다.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속을 비워내는 이 지독한 역설은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깊고 더 은밀한 곳에도 체면의 감옥은 어김없이 존재하거든요. 물건이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체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해온 일의 무게, 사회적 직함이라는 껍데기입니다. 김채면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부장님, 사장님이라는 직함에 갇혀 있습니다. 지인이 아파트 보안요원이나 시니어 일자리를 권했을 때 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감히 나더러 남의 집 쓰레기를 치우라는 거냐? 그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일하는 모습을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혹시라도 아는 얼굴을 마주칠까봐 그는 점점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품위가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끊긴 통장은 속절없이 비어갔고 그의 품위는 오히려 구차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동네 산책도 해가 진 뒤에야 나가고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 담으며 눈치를 살핍니다. 초라해 보일까봐 일을 포기하는 사이 그의 일상은 정말로 초라해져 갔습니다.
반면 박실속 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은퇴하자마자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공원 관리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도우미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남의 집 담벼락이나 쓸고 싶냐며 혀를 찼지만 박실속 씨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내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인데 뭐가 창피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진짜 창피한 거지. 그는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이 예전 직장 생활 때보다 훨씬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직함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니 비로소 일하는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박실속 씨에게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한다는 감각이 그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터에서 받는 80만 원 남짓한 급여. 그는 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었거든요. 김채면 씨가 집안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쉴 때 박실숙 씨는 일터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고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를 당당하게 사들고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삶의 무게에서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지켜야 할 껍데기 때문에 침대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웠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마주할 일상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 화끈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의 무게는 어느 순간 우리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노년의 품격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장소. 역설적이게도 그곳은 병원입니다. 평소에는 번듯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솔직한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김채면 씨는 최근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 약국에서 파스만 몇 장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알리기 싫었고 무엇보다 정밀 검사에 들어가는 수십만 원의 비용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고칠 현금은 한 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을 참는 게 강한 사람의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결국 병을 키워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들기 싫다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속마음은 병원비 고지서를 들고 오는 아들의 한숨이 두려웠던 거죠. 이건 마치 겉은 화려하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건물과 같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이 그의 통증은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반면 박실속 씨는 건강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실용적이었습니다. 은퇴 직후부터 매달 받는 급여 중 일부를 반드시 의료 예비비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큰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릎에 조금만 이상이 느껴져도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난을 떤다며 웃기도 했지만 박실속 씨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내 몸이 내 가장 큰 자산인 배. 집 고치는 돈은 아까워하면서 내 몸 고치는 돈을 아까워하면 되겠어? 그 덕분에 70세가 넘은 지금도 자식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산행을 즐길 만큼 건강합니다. 김채면 씨의 진짜 비극은 결국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된 날 터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건 걱정이 아닌 아들의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데 갑자기 수술비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 한마디는 김채면 씨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수술비 분담 문제로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덩그러니 있을 뿐 당장 간병인 일당 15만 원을 서로 미루려는 자식들 앞에서 그의 체면은 한순간에 넝마가 되었습니다. 반면 박실속 씨의 병실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도 가벼운 수술로 입원한 적이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보험이랑 의료비로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그저 과일이나 좀 사오너라. 자식들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든든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돈 걱정 없이 오로지 부모의 쾌유만을 바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돈이 흐르는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할 여유를 선물하지만 자산에 묶여 현금이 메마른 부모는 자식을 불효의 낭떠러지로 매몰게 됩니다. 내 몸에 생기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내 고집 때문에 등 돌리는 자식들의 뒷모습이라는 사실을 김채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우리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채면 씨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서려 있거든요. 그 긴장감의 정체는 바로 자식들에게 토사든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희를 키웠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그 은근한 압박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 겁니다. 김채면 씨는 매번 자식들에게 번듯한 외식을 은근히 요구하고 손주들에게는 비싼 선물을 사주라고 넌지시 압박합니다. 그는 이것이 가족의 화목이라고 믿었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채면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당당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생활비 지원 요구가 매번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사장님처럼 대접받길 원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자식의 지갑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체면을 맞춰주는데 지쳐 점점 발걸음을 줄였고 김채면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서운함만 쌓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 원망은 자식들에게 효도가 아닌 피하고 싶은 숙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극이 시작된 거죠. 반면 박실속 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껍데기를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런 대접도 바라지 않는다. 왜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그저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박실숙 씨는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는 체면 대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유를. 명절에도 무리한 식사 대접보다는 집에서 정성껏 끓인 국 한 사발을 나누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졌거든요. 자식들은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박실숙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가꿀 줄 아는 그 당당한 뒷모습에 매료된 겁니다. 한 사람은 체면을 지키려다 자식의 마음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체면을 버리고 자식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자산에 묶여 현금이 마른 부모는 자식에게 가난의 공포를 물려주지만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든 부모는 자식에게 인생을 개척할 용기를 물려줍니다. 부모가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식들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어 함께 고통받습니다.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자식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손에 쥐고도 정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마지막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박실속 씨가 처음 집을 줄이기로 결심했던 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와 중형차라는 껍데기를 벗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가 밤새 그를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나니 오히려 진짜 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덜어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프장을 찾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숲길을 걷는 일에 집중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내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 보인다는 걸 느꼈죠. 이건 마치
평생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를 누비던 병사가 갑옷을 벗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숲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해방감입니다. 김채면 씨가 여전히 주차장에 세워둔 세단의 광택을 닦으며 남들의 시선을 갈구할 때, 박실속 씨는 낡았지만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가보고 싶었던 골목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그 자체가 그의 새로운 품격이 된 셈입니다. 많은 은퇴자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면 자존감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실질적인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박실속 씨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덕분에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권들이 모여 노년의 가장 큰 권력인 자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껍데기를 벗은 뒤 찾아온 가장 큰 변화,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채면 씨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모임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박실속 씨는 오로지 자신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새로 배운 요리로 아내와 저녁을 차리고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진짜 멋진 노후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성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상을 공유할 수 있는 주머니 속에 여유라는 사실을, 박실속 씨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한 자유가 만들어낸 훈장처럼 빛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부장님으로 불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박실속 씨 그 자체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썼던 그 수억 원짜리 아파트 벽지가 나를 안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의 현금은 내가 아플 때 약이 되어주고, 배고플 때 밥이 되어주며, 외로울 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텅 빈 성곽을 지키는 굶주린 왕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좁은 문을 열고 나와 풍요로운 들판을 누비는 자유인이 될 것인지, 오직 나의 몫입니다. 껍데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누린 자유와 온기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줄 유일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느끼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은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평생을 일궈온 자산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서 과거의 영광을 지키려 애쓸 것인지, 아니면 그 성벽을 허물고 나와 내 주머니를 채우는 실질적인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채면 씨와 박실속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사례가 아닙니다. 곧 마주하게 돼 우리 모두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묶여 있어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억 원짜리 아파트와 번듯한 세단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병원비 5만 원 앞에서 손을 떨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건 품격 있는 노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품격은 남들 눈에 비치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자산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덩치만 크고 유지비만 많이 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과감히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 평수를 줄여 남은 돈으로 매달 꼬박꼬박 이자나 배당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그 100만 원, 200만 원의 현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직함과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는 연습입니다. 예전의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 땀으로 정직하게 벌어들이는 단돈 몇십만 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세요. 소액이라도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통장의 잔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방구석에 앉아있는 대신 낡은 운동화 끈을 묶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겠다는 고집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는 것보다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즐겁게 가꾸고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여러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가볍게 할지 무겁게 할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감옥의 문은 밖에서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내가 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자유로운 노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체면 대신 실속이, 불안 대신 여유가 스며드는 날,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진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